금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안전자산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뭐 되게 지지부진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금은요, 적게 오를 때는 7배, 많이 오를 때는 26배가 상승할 만큼 사실 한 번 오를 때 그 상승 포텐셜이 되게 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이제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금 가격이 언제 오르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딱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거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상승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금의 슈퍼 사이클의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너리 고은천입니다. 요즘 금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눈 뜨면 최고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장롱에 숨어있는 이 금반지 가격이 올라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왜 진짜 금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투자하자니 금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고민들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금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우리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이 출연하신 유튜브를 제가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 보유하고 계신 이 골드바 또 그리고 실버바를 공개하신 걸 봤어요. 네네네.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지 뭐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모은 돈이 많진 않지만 제가 처음 한 2019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금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이 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알바에서 어렵게 모은 1000만 원으로 이제 실버바를 처음 샀었는데 그게 이제 벌써 한 2배 정도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금도 계속 사고 계속 추가 매입하고 있는데 금도 한 50% 이상은 더 오른 것 같고요. 근데 2배 정도, 막 50% 정도 이렇게 오르셨는데 그럼 그 어느 정도 양을 공개가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뭐 다 이미 공개가 된 거니까. 근데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사실 당시에 샀을 때는 제가 학생이었어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다 합치면 한 2천만 원 좀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불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또 실제로 금이나 은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금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안전자산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뭐 되게 지지부진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금은요, 적게 오를 때는 7배, 많이 오를 때는 26배가 상승할 만큼 사실 한 번 오를 때 그 상승 포텐셜이 되게 큽니다. 네, 그리고 추세가 매우 길고요. 분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주식 투자라거나 뭐 다른 투자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 금은 투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대신 재미가 좀 없다. 올라가는 그 수준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서히 뭐 적게는 7배, 뭐 많게는 26배까지 상승을 하는 그 기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좀 지루해서 그렇게 느낄 뿐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금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은 투자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느낌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은을 모아서 금으로 바꾸는 그런 투자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 금과 은, 이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차트로 만들어 보면요, 금 가격과 은 가격의 움직임이 그냥 거의 100% 똑같이 움직입니다.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는. 다만 은의 경우는 금보다 시장이 더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만큼 커요. 우리가 주식할 때도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더 많이 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은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 수요로 쓰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쓰이냐면 은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원소들 가운데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 공학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즘 뭐 5G다, 전기차다,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그런 초저지연, 초고속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은의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 가격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것 플러스 잠재적인 뭐 상승 포텐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은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를 때는 은 투자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 네, 오를 맞으실까요? 때는 더 효과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오른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네. 또 늘상 오르지는 않잖아요. 네. 이 금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 왜 오르내리는지 궁금합니다. 금 가격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가 매우 길고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한 20년 동안 금 가격이 되게 하락했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도 금 가격? 그거 뭐 안 오르는 자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져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제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금 가격이 언제 오르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딱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거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실질금리, 두 번째로는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실질금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물가가 1년에 2배씩 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금을 갖고 계시겠나요? 아니면 금을 갖고 계시겠나요? 그러면은 금을 갖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이게 막 물가가 1년에 2배씩 뛰어버리니까 무서우니까 이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금리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물가가 2배씩 뛰는데 은행에서는 이자를 300%씩 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금을 사놓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은행에 예금을 해두겠죠. 물가가 오른 것보다 더 많이 금리를 쳐주니까. 그래서 이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그래서 바로 실질금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질금리는 기준금리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을 뺀 값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려서 실질금리가 다시 올라갔지만 이게 사이클상 계속 한번 마이너스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세 번의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실질금리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지금은 2019년에 처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사이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은 이 사이클의 한 중간 정도 왔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바로 생산량인데요. 생산량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금이 채굴되는 양을 뜻하는데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은 뭐 가격에 결정짓는 게 수요, 공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급의 측면을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은 공급이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금을 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곡괭이 들고 이제 뛰쳐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금을 채굴하는 그 과정은 탐사부터 인프라 그리고 채굴, 정제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10년 뒤에 금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해요. 그렇게 오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값이 오른다 그래서 채굴 업체들이 당장 채굴량을 늘릴 수도 없고 금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줄일 수도 없다 보니까 채굴량 자체의 그 추세가 아주 길고 분명하거든요. 이 특성 때문에 금 가격도 오를 때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 내내 떨어지는 이런 추세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산량도 정확히 2019년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 보면 실질금리도 그렇고 생산량도 그렇고 다른 어떤 몇 가지 지표들이 더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2019년부터 사이클이 시작됐고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상승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금의 슈퍼 사이클의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또 금 시세라는 게 우리가 금은방 가서 보는 가격하고 또 투자 관점에서 보는 가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 기준이 어떻게 좀 다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 가격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국제 시세,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거래소인 이제 코맥스라는 곳에서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이 유통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 코맥스라는 곳은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유통되면서 그 가격이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격으로 많이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통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실제로 결정됐던 그 국제 시세와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수요 공급에 따른 그런 어떤 그 괴리가 발생을 하면서 국내 금값과
그 해외 금값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나라의 금 가격을 알아보기는 좀 사실은 좀 되게 어렵지만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KRX 금시장이라고 말하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거래 어떤 플랫폼 같은 거예요. 네, 거기 가격을 보시면 아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금 가격이구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시세 뭐 investing.com이라던가 그런 이제 네이버에서도 검색하면 나오는 그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금 가격을 보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을 곱한 값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금 시세와 그 다음에 국제 시세를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비교해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더 비싼지 아니면 오히려 더 싼지 이걸 판단하면서 더 비쌀 땐 사는 거를 약간 멈추시고 좀 더 쌀 때 사면은 오히려 안전 마진을 갖고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가격하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가격을 조금 비교해 보면서 네. 사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근데 또 이게 금값이 주식 시장이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금값을 또 동향을 살펴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경제 지표 몇 가지가 더 있을까요?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금 가격도 당연히 뭐 단기적으로 그런 경제 지표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지수와의 관계가 제일 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분석해 보면 금 가격이 오를 때는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금 가격이 떨어질 때는 달러 지수가 오르는 이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제일 강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러 지수,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될까 약세가 될까 요거를 예측을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금 가격을 예측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약간 팁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 중에 하나로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네. 네,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 이 RSI라는 지표를 보통 주식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쵸. 근데 금의 경우는 모든 자산 중에서 그 변동성이 가장 작은 자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 강도 지수로 봤을 때 과매수 구간, 뭔가 과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위치까지 금 가격이 잘 안 올라요. 근데 만약에 그 위치까지 금 가격이 올라가면 얼마 안 있다가 조정이 오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RSI를 이용해서 과매수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줄이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약간 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